엄마, 잔치 끝났어요. 집에 가세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며느리 없어요. 이미라가 차갑게 손을 내주었습니다. 호텔 앞 분수대 옆에 서였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저는 초라한 낡은 코트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창피하잖아요. 준혁이까지 돌아서 더군요. 그 순간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김 실장, 지금 바로 호텔 문 닫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 낡은 빌라에 사는 67세 한명자입니다. 얼마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지금도 제 손은 떨리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이면서도 가장 통쾌했던 그날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월세 35만 원짜리 작은 빌라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 준혁이는 5년 전에 결혼해서 분당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김이라 5살입니다. 그리고 손주가 둘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손녀 서연이와 유치원생 손자 지훈이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입니다. 하지만 5년간 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들한테 말하면 부부싸움을 할까봐, 손주들 못 본까봐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며느리에게 당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모든 것을 끝났는지 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분명히 힘이 되실 겁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사업을 했습니다. 1985년부터 2000년까지 15년간이었습니다. 당시 서울 강남에 있던 특급 호텔 그랜드 팰리스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여자 혼자 호텔을 운영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저는 해냈습니다. 직원만 300명이 넘어 매출은 연간 500억 원을 넘었습니다. 그때 제 사진은 경제 잡지에도 실렸었습니다. 호텔 업계의 영왕이라는 별명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IMF가 터졌습니다. 남편이 하던 건설업이 부도가 났고 은행 빚이 1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호텔을 팔아야 했습니다. 정확히는 지분 대부분을 매각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손을 뗀 건 아니었습니다. 10%의 지지는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호텔 운영권만 넘겼을 뿐 건물 소유주는 여전히 저였습니다. 이 사실을 안 사람은 당시 김 실장과 호텔 이사진 몇 명뿐이었습니다. 왜 숨겼냐고요? 남편 빚 때문에 채권자들이 들글터니절이었습니다. 자산을 숨겨야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조용히 은퇴했습니다. 호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평범한 주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빌라에서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아들 준혁이는 그때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가난해진 거야? 준혁이가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있으면 너는 절대 굶지 않아. 저는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경영학과였습니다. 등록금만 2천만 원이 넘게 들었지만 저는 아깝지 않았습니다. 졸업 후 준혁이는 중견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연봉 4천만 원 정도 되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준혁이는 미라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제 여자친구 미라예요. 처음 본 미라는 참 예뻤습니다. 키 16,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던군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미라입니다. 공손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깊었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미라가 슬쩍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떤 일 하세요? 아, 나는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해. 막 그러세요? 그럼 아버님은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그 순간 미라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이 여자 우리 집 형편을 제거했구나. 하지만 곧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 모실게요. 몇 달 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강남에 있는 유명 웨딩홀에서 했습니다. 하객이 300명이 넘었는데 대부분 신부 측 하객이었습니다. 미란의 집안이 제법 사는 집안이었 겁니다. 미라 아버지는 건설 회사를 운영했고 어머니는 부동산을 10채 갖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사돈 어르신 저의 딸, 잘 부탁해. 미라 어머니가 저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날만 해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준혁이도 장가를 갔구나. 그런데 결혼식 비용 이야기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총 비용이 8천만 원이었습니다. 관례대로대로 양가에서 절반씩 부담하는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미란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사돈, 우리가 6천 낼 테니 사돈덩에서 2천만 원만 내시죠. 얼핏 들으면 배려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속들쓴 달랐습니다. 너희 집은 형편이 안 좋으니까 우리가 많이 낼게, 그런 의미였던 겁니다. 준혁이는 미안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돈을 더 벌어야 하는데.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낼게. 저는 그렇게 2천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혼집 전세 자금으로 1억 원을 더 못했습니다. 분당에 있는 아파트 전세금이 3억 원이었는데 미라네에서 2억 원을 내고 저희가 원을 낸 겁니다. 엄마 이 돈 어떻게 마련한 거야? 엄마가 그동안 모아둔 돈 있잖아. 사실 그 돈은 제가 호텔에서 받는 배당금이었습니다. 해마다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며느리가 돈을 노릴까봐 걱정됐던 겁니다. 결혼 초반 1년은 괜찮았습니다. 미라는 명절 때마다 찾아왔고 제게도 잘 해줬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과일도 사오고 가끔 용돈도 줬습니다. 하지만 첫손녀 서연이가 태어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미라 산후조리원에서 2주를 보냈습니다. 강남에 있는 특급 산후조리원이었습니다. 2주 비용이 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부로 돌아온 후 미라는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저희 엄마가 와서 도와주시거든요. 대신 친정 어머니가 3개월간 와서 살았습니다. 저는 그때 서운했습니다. 시어머니인 내가 가서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차마참해요. 요즘은 다들 친정 엄마가 돕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잔치되었습니다. 분당에 있는 한정식 집에서 잔치를 했습니다. 하객이 10명 정도 왔는데 대부분 미란의 친척들이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미라 어머니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우리 미라 닮아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돈 어르신도 오셨네요. 어르신 식사 맛있게 하세요. 마치 저를 하객 중 한 명처럼 대하는 투였습니다. 주인공은 미란의 가족이고 저는 그냥 초대받은 손님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울었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지. 하지만 다음날 준혁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 와줘서 고마워. 서연이 예쁘지? 응, 예뻐. 우리 손 최고야. 저는 또 참았습니다. 아들 목소리가 행복해 보여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손주들은 쑥쑥 자라고 가동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명절 때도 저는 점점 뒷전이었습니다.
어느 설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쳤습니다. 그런데 준혁이네 가족이 도착했을 때 미라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왜 이렇게 많이 부치셨어요? 요즘 애들은 전 안 먹는데, 아, 그래. 내가 옛 방식으로 준비했나 봐. 그리고 저희 저녁에 친정 가야 해서 일찍 가야겠어요. 저녁에 설날인데, 네, 저희 부모님이 저희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결국 그들은 점심만 먹고 오후 일찍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은 음식들을 보며 한숨 쉬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미라의 게시물 본 겁니다. 미란의 가족이 귀급한 정식 집에서 저녁을 먹는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친정 가족들과 함께한 행복한 설날 저녁, 사진 속에는 준혁이와 손주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미라는 나를 피하고 있구나.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느 월요일 오후 준혁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오늘 저녁에 갈게.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저는 기뻐서 장을 보러 갔습니다. 수원역 앞시장에서 고기도 사고 과일도 샀습니다. 5만 원 어치를 샀는데 제 한 달 생활비의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저녁 때 준혁이네 가족이 매일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서연이와 지훈이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미라도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저녁을 차렸습니다. 불고기, 된장찌개, 나물 반찬들이었습니다. 어머님, 잘 먹겠습니다. 미라가 말했지만 표정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엄마, 준혁이가 말했지만 미라는 젓가락을 거의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난 후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있어. 응, 무슨 일인데? 엄마 혹시 용돈 좀 도와줄 수 있어?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5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서연이 영어와 권비 때문에 영어와 권비가 5만 원이나 해. 요즘 강남 학원이 비싸잖아. 3개월 지선납이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통장에는 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물론 숨겨둔 자산이 있긴 했지만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그게 다였습니다. 엄마 다음 달 월급 받으면 바로 갚을게. 준혁이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저는 결국 고개를 끄겠습니다. 알았어. 내일 입금해 줄게. 고마워. 엄마. 준혁이가 웃었지만 옆에 있던 미라의 표정은 무표정했습니다. 다음 날은 은행에 가서 5만 원을 준혁이 계좌로 성금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준혁이한테서 돈을 갚겠다는 연락은 없었습니다. 저는 참고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바쁜가 보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라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이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남편과의 달콤한 데이트 결혼 기념일. 그 사진 속 테이블 위에는 와인과 스테이크가 있었습니다. 최소 30만 원은 넘는 코스 요리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돈이 없는 게 아니구나. 나한테 갚 생각이 없는 거구나. 하지만 저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돈 달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엄마, 나야. 준혁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반가워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준혁이 혼자였습니다. 미라랑 애들은 학원 가고 미라는 친구 만났어. 그래, 들어와. 준혁이가 들어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또 부탁이 있어. 또 엄마 이번에 전세만 기가 돼서 갱신해야 하는데 전세금이 5천만 원 올랐어. 5천만 원이라. 응, 근데 우리 돈이 부족해서 엄마 3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저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난번 500만 원도 안 갚았는데 이번엔 3천만 원이라니. 준혁아, 지난번 500만 원은, 아, 그거 미안해. 다음 달에 같이 갚을게. 준혁아, 엄마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미안. 근데 정말 급해. 다음 주까지 돈 마련 못하면 이사 가야 해. 이사 가면 되잖아. 엄마 서연이가 이제 학교 다니는데 어떻게 이사사 학군 때문에 분당에 사는 거잖아. 준혁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나한테 소리를 치르다니. 준혁아, 엄마는 그런 큰 돈 없어. 엄마 통장에 돈 있잖아. 내가 알아. 그게 다야. 엄마 생활비야. 엄마 월세가 35만 원인데 무슨 생활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 준혁이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제발 이번만, 정말 이번만 도와줘. 준혁이가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아들을 이렇게 키웠나? 하지만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근데 3천 원은 없고 2천만 원까지는 줄 수 있어. 진짜 고마워. 엄마. 준혁이가 일어나서 저를 끼워놨습니다. 하지만 그 포옹이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돈을 받아낸 안도감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2천만 원을 준혁이 계좌로 보냈습니다. 송금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제 통장 잔액은 8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산 걸까? 그렇게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준혁이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준혁이의 문자라도 보냈나?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광복절이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카카오톡 관림이 왔습니다. 준혁이가 보낸 사진이었습니다. 제주도 바닷가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제주도 왔어. 날씨 좋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내가 준1으로 전세금 마련했다더니 제주도 여행은 갈 여유가 있다니.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아들한테 기대하지 말자.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혼자 송편을 빚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시작해서 100개 넘게 만들었습니다. 준혁이는 가족이 올 때 줘야지. 그런데 아침에 준혁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오늘 못 갈 것 같아. 응, 추석인데 미란의 부모님이 우리 보고 싶어 하셔서 올해는 친정에서 보내기로 했어. 그래. 그럼 내일이라도. 원래 내일은 미라 친척 모임이 있대. 미안해. 엄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빚어놓은 송편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송편을 먹었습니다. 입에서 씹히는 송편이 모래알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뭐 하는 거지? 다음 날 오후 저는 냉장고에 남은 송편을 이웃집 아주버니한테 나눠줬습니다. 어머 명자씨, 이거 다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냥 손이 가더라고요. 아드님, 네, 안 오셨어요? 네, 바빠서 못 왔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마트에 갔다가 우연히 미라를 봤습니다. 수원역 앞 대형 마트였습니다.
오쯤이었습니다. 미라는 서연이 지훈이와 함께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라야, 저는 반가워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미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아, 나도 장 보러 왔지. 우리 손주들 할머니한테 와봐. 서연이와 지훈이가 저를 봤지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 누구야? 지훈이가 미라한테 물었습니다. 제 심장이 콩 내려앉았습니다. 아, 저기 할머니잖아. 미라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최서연아, 지훈아 할머니야. 기억 안 나? 음, 잘 모르겠어요. 서연이가 고개를 겨울거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미라가 애들한테 나를 잊게 만들었구나. 어머님, 저희 급하거든요. 먼저 갈게요. 아, 그래. 그럼 나중에 집에 놀러와. 네, 연락드릴게요. 미라는 아이들 손을 잡고 휙 돌아서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있었습니다. 마트 한가운데서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혼자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준혁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준혁아, 오늘 마트에서 미라랑 애들 봤는데, 아, 그래, 엄마 뭐 필요한 거 있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지훈이가 나를 못 알아보더라. 에이, 그럴 네가 애가 장난친 거겠지. 준혁아,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엄마, 내가 바빠 회사 일도 많고 애들 학원 데려다 주고 그러더라 그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얼굴 보자. 알았어. 엄마, 나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 끊을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아들한테 뭘 해준 게 없었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준혁이네 주소로 온 편지였습니다. 왜 내 집으로 준혁이 편지가 왔지? 봉투 뒷면을 보니 서연이 학원에서 보낸 거였습니다. 학부모님께 알릅니다. 수업료 미납받네. 저는 편지를 읽어봤습니다. 학원비 15만 원이 미납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학원비를 안 냈다고 그때 저는 생각났습니다. 준혁이가 서연이 학원비 때문에 500만 원을 빌려갔 일이어 3개월치 선납이라고 했는데 지금 미납이라니. 저는 바로 준혁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준혁이가 너 서연이 학원비 냈어? 응, 당연히 냈지. 그런데 학원에서 미납 폭지서가 왔는데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거 엄마 집으로 갔나 봐. 미안, 주소 변경을 안 했나 봐. 준혁이가 나한테 500만 원 빌려간 거 학원비 아니었어. 엄마, 그게 대체 그 돈으로 뭐 한 거야? 엄마,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 바빠. 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준혁이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구나. 그리고 며칠 후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준혁이네 집에 찾아갔습니다. 분당까지 가는 버스비가 왕복 1만 원이었습니다. 오후쯤 저는 준혁이네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선 1503호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누구세요? 미라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야 어머니. 어머님.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미라의 표정은 반갑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갑자기 보고 싶어서 왔어. 지금 집이 좀 어수선해서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그때 안쪽에서 준혁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어머님이요. 엄마. 준혁이가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아들 보러 오는데 허락받아야 해? 그게 아니라 준혁이가 우리 좀 얘기하자. 엄마, 지금은 좀 곤란해. 그때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라야, 이확인 정말 맛있다.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어머, 친구들 왔구나? 제가 물었습니다. 네, 제 친구들이랑 중이거든요. 미라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들어가서 인사나 하고 어머님 그냥 다음에 오세요. 미라가 저를 막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미라는 나를 창피하게 생각하는구나. 친구들한테 나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구나. 알았어. 그럼 나갈게. 저는 돌아섰습니다. 엄마 준혁이가 불렀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니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뭘 잘못해서 집에 돌아온 건 저녁 때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준혁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미안해. 다음 주에 갈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준혁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택배요. 문을 여니 택배기사가 큰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명자 고객님 맞으시죠? 네, 맞아요. 저는 사인을 하고 상자를 받았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준혁이었습니다. 준혁이가 뭘 보냈지? 상자를 열어보니 과일인 박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과와 배웠습니다. 그리고 쭉쭉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건강 챙기세요. 준혁 올림. 저는 그 쭉쭉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얼굴 보러 올 시간은 없으면서 택배는 보내는구나. 반은 그래도 반가웠습니다. 그래도 나를 생각하는구나. 저는 과일을 하나 깎아 먹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도 잠시였습니다. 며칠 후 손녀 서연이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한 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서연이가 좋아하는 인형을 사려고 돈을 모았습니다. 5만 원짜리 인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생일 당일 아침 저는 준혁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준혁아, 오늘 서연이 생일이지? 아, 맞아. 엄마 기억하고 있었어? 당연하지. 우리 손녀 생일인데 몇 시에 아티에 오후에 집에서 할 거야. 그래, 그럼 내가 갈게. 응, 엄마가 왜 안, 아니, 그게 아니라 전화기 너머로 미라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어머니 모신다고? 그리고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오늘은 미란의 가족들만 모이기로 했어. 나는 가족이 아니야? 난 그게 아니라 자리가 좁아서 다음에 따로 볼게 준혁아. 미안해.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 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인형을 내려다 봤습니다. 분홍색 토끼 인형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작년에 갖고 싶다고 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 인형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저는 집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쯤 서연이 파티하고 있겠지, 케이크 자르고 노래 부르고 있겠지. 저는 핸드폰으로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혹시 준혁이가 사진이라도 보냈나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신 미라의 인스타그램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서연이 생일 파티 사진이었습니다. 화려한 케이크와 선물 더미, 그리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가족들. 사진 속에는 미란의 부모님, 동생 내외, 그리고 미라 친척들까지 있었습니다. 총 15명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공주님 생일 축하해. 서연이 이미 행복한 우리 가족.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저 많은 사람 중에 시어머니 자리는 없었구나. 다음 날 저는 택배로 인형을 보냈습니다. 준혁이는 집 주소로요. 그리고 며칠 후 준혁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마냥 고마워 서연이가 좋아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제 기대하지 말자.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 미라예요. 미라 목소리였습니다. 미라야 무슨 일이야? 어머님,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응? 무슨 일인데? 제 친정 어머니 칠순잔치 하거든요. 제 심장이 콩 뛰었습니다. 드디어 나를 초대하는구나. 그래, 몇 시에 저녁 6시요 강남에 있는 그랜드 팰리스 호텔에서 해요. 그랜드 팰리스 제가 30년 전에 운영하던 바로 그 호텔이었습니다. 거기서의, 네, 거기서 제일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 호텔에서요. 어머님 오실 수 있으시죠? 그럼 가야지. 네, 그런데 어머님 부탁이 있어요. 뭔데? 그날 저희 친척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혹시 옷 좀 신경 써서 입어주실 수 있으세요? 옷? 네. 칠순잔치니까 좀 격식이게요. 혹시 한복 같은 거 있으세요? 한복은 없는데. 아, 그럼 깔끔한 정장이라도요. 제 부모님 체면도 있고 하니까요. 저는 그 말에 기분이 묘했습니다. 날려대하면서 옷까지 지적하다니. 하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신경 쓸게 감사해요. 어머님, 그럼 뵐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제게 있는 가장 괜찮은 옷은 10년 전에 산 검정색 재킷이었습니다. 좀 낡았지만 그래도 깔끔했습니다. 저는 그 재킷을 꺼내서 다렸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그리고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칠순잔치에 갈 생각을 하니 설레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미란의 가족들이 날 어떻게 볼까, 준혁이는 나한테 잘해줄까,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칠순잔치 이틀 전이었습니다. 저는 미라한테 전화했습니다. 미라야, 나 토요일에 몇 시까지 가면 돼? 네, 어머님, 칠순잔치 말이야. 6시라고 했잖아.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제가 초대했나요? 응, 지난주에 전화했잖아. 아, 그게 어머님, 죄송한데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뭐 사실 자리가 부족했어요. 초대 못할 것 같아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미라야, 지난주에 분명히 오라고 했잖아. 어머님, 제가 그랬나요? 제 기억에 그냥 칠순잔치 한다고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미라야, 어머님, 죄송해요. 다음에 따로 모실게요. 저 지금 바빠서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내가 잘못 들은 건가?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미라는 저를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안 한다고 발뺌 많은 겁니다. 저는 바로 준혁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준혁아, 미라한테 무슨 일 있어? 엄마, 무슨 일인데 칠순잔치 말이야. 미라가 나보고 오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안 된대. 아, 그거, 엄마. 미안해, 자리가 정말 부족해. 준혁아, 시어머니 자리도 없어? 엄마 이해해줘. 미란의 가족들이 많이 오거든. 그럼 나는 가족이 아니야? 엄마 왜 그렇게 오버해? 준혁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 다음에 따로 보면 되잖아. 준혁아, 엄마, 나 바빠, 끊을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하나?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밤새 생각했습니다. 토요일에 칠순잔치에 가야 하나? 아니면 그냥 집에 있어야 하나?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칠순잔치 전날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자. 내가 왜 안 가? 나 가족인데. 저는 옷장에서 검정 재킷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구두도 닦았습니다. 10년 전에 산 낡은 구두였지만 닦으니 그래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내일은 당당하게 가자.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드디어 칠순잔치 당일 토요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샤워를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말리고 옷을 입었습니다. 검정 재킷에 흰색 블라우스, 검정 바지였습니다. 거울을 보니 그래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오늘은 당당하게 가자. 오후 4시쯤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수원역에서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갔습니다. 버스비를 내고 2시간을 달렸습니다. 저녁 무시 조금 넘어서 저는 그랜드 팰리스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호텔이었습니다. 예전 똑같았습니다. 높이 솟은 건물, 화려한 입구, 분수대까지. 저는 잠시 그 앞에서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여기서 있었지. 내가 여기 주인이었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호텔 입구에서 사람들이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미란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미라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친척들 총 2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모두 화려한 한복과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했습니다. 미라 어머니 저를 봤습니다. 어머 사도 너르신 내 칠순 축하드립니다.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라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라 사도 너르신 오늘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아, 미라가 초대해서요. 초대를요? 미라 어머니 고개를 겨울걸었습니다. 그때 미라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미라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미라야, 내가 왔어. 어머님, 제가 오이 말라고 했잖아요. 미라야, 너 지난주에 분명히 오라고 했어.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어머님이 착각하신 거예요. 미라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분이 신랑 어머니세요? 근데 왜 초대도 안 받았는데 오셨대요?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미라야, 나 가족이야. 너의 시어머니인데. 어머님, 오늘은 저희 친정 행사예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그때 준혁이가 나왔습니다. 엄마 준혁해. 저는 반가워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준혁이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준혁아, 나도 가족인데 오면 안 돼. 엄마 제발 좀. 준혁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호텔 입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제발 창피 좀 주지 마. 준혁이의 말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창피, 내가 창피해. 그때 미라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잔치 끝났어요. 집에 가세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라야,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들으셨잖아요. 잔치 끝났으니까 돌아가시라고요. 미라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마치 거지를 쫓아내듯이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머, 저 어머니 불쌍하네요. 근데 왜 초대도 안 받았는데? 어때요? 요즘 노인분들이 눈치가 없으시대요.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준혁아, 너도 이렇게 생각해. 준혁이는 고개를 들렸습니다. 엄마, 미라 말 좀 들어줘.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내 아들이 나를 버렸구나. 내가 이 사람들한테 짐이구나. 저는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라 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사도 너를
오늘 쓰고 많으셨어요. 택시비라도 드릴까요? 그러면서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택시비요. 저는 그 돈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거지야. 내가 10,000원 받으러 여기 온 거야. 저는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미란의 친척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자존심은 셋이네요. 근데 진짜 불쌍하긴 하다. 저렇게 나이 먹고 이런 창피를 당하면 어떡해요. 저는 호텔 정문을 나왔습니다. 분수대역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춰서 씁니다. 눈물이 줄을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는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신임실장 30년 전 저와 함께 일했던 호텔 지배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호텔 이사의 고문으로 있었습니다.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실장님, 저 한명자예요.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실장님, 지금 그랜드 팰리스 호텔 앞에 있어요. 네, 거기 왜? 실장님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 실장, 지금 바로 호텔 문 닫아요. 전화기 너머로 잠미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2층 연회장에서 칠순잔치하고 있죠. 지금 당장 문 닫으세요. 회장님, 하지만 손님들이 제발 안 들려요? 지금 당장이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33년 만에 다시 꺼낸 목소리였습니다. 호텔 대표이사 한명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 끊겼습니다. 저는 분수대 앞에 서서 호텔을 바라봤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이제 끝을 보자 그 순간이었습니다. 숨 쉬다 로비에서 정장 입은 남자가 뛰어나왔습니다. 짐 실장이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이 제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실장님 오랜만이에요. 회장님 정말 문을 닫으시겠습니까? 네, 지금 당장이요. 김 실장이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 실장은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전 직원 비상사태 발령 2층 연회장 즉시 폐쇄 손님들께 정중히 안내하고 전원 퇴장 조치 반복한다. 즉시 연회장 폐쇄. 무전기에서 직원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장님, 지금 칠순잔치 진행 중인데요. 질문하지 말고 실행하세요. 회장님 명령입니다. 회장짐이요. 한명자 회장님 무전기 너머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다급 목소리들이 쏟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김 실장을 봤습니다. 실장님 고마워요. 회장님, 제가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니요, 여기요 볼게요. 저는 분수대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김 실장도 제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호텔을 바라봤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호텔 2층 연회장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로리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의 친척들이었습니다.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뭐야? 갑자기 왜 이래? 칠순잔치 중인데 무슨 비상사태를 아니 케이크도 못 자르고 나오라고 사람들이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미라와 준혁이도 나왔습니다. 미라 얼굴은 새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쫓아내는 거야?
미라가 호텔 직원에게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해서요. 무슨 긴급 상황 말이나 되는 소리를. 그때 미라 아버지가 나섰습니다. 여보세요. 저 여기 지배인 좀 불러주세요. 지배인님은 지금 회장님과 통화 중이십니다. 회장 이 호텔 회장이 누군데 한명자 회장님이십니다. 그 순간 미란의 가족들이 모두 멈췄습니다. 한명자 미라 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누구야 모르겠어요. 그냥 회장님이래요. 직원 대답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 만에 느끼는 감정이다. 권력의 맛이었습니다. 그때 미라가 주변을 둘러보다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어머님. 미라가 저를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님, 아직 안 가셨어요. 미라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지금 큰일 났어요. 호텔에서 갑자기 나가래요. 미라가 억울하다는 등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칠순잔치인데 이게 말이 돼요?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준혁이도 다가왔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해? 그냥 좀 쉬고 있어. 엄마 우리 지금 호텔에서 쫓겨났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준혁이가 분했다는 등 말했습니다. 저는 준혁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준혁아, 너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니 엄마가 뭐 하긴 그냥 집에서 지내시잖아. 그래 넌 그렇게 알고 있지.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김 실장을 봤습니다. 실장님 이제 시작할까요? 네 회장님. 김 실장이 호텔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가 호텔 앞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김 실장을 쳐다봤습니다. 본 호텔 그랜드 팰리스는 1985년부터 2000년까지 한명자 회장님께서 설립하고 운영하신 호텔입니다. 미란의 가족들이 옹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명자 그게 누구야? 그리고 현재도 한명자 회장님은 본 호텔 건물주이시며 최대 주주이십니다. 김 실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회장님의 지시로 긴급 폐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뭐야? 건물주가 그냥 맘대로 문 닫아 디라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이 건물은 회장님 개인 소유입니다. 김 실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미라가 제게 돌아섰습니다. 어머님, 이거 혹시 아세요? 한명자가 누군지 미라가 물었습니다. 저는 미라를 똑바로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야, 내가 한명자야. 이 호텔 주인. 그 순간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어머님이요? 저는 일어서서 미라 앞에 섰습니다. 너희가 무시하고 쫓아낸 그 가난한 시어머니 말이야. 준혁이도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준혁아, 엄마가 왜 너한테 돈 줄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았어? 그게 엄마가 배당금으로 살았거든. 매년 억 단위로 들어오는 돈으로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너희한테는 말 안 했어. 왜냐고 너희가 돈만 노릴까봐. 미라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미라야. 넌 나한테 뭐라고 했지? 저는 미라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잔치 끝났으니까 집에 가래. 미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됐어. 변명 안 드릴 거야. 저는 김 실장을 봤습니다. 실장님, 이 사람들 명단 받아주세요. 네, 회장님. 앞으로 우리 호텔 출입 금지요. 알겠습니다. 김 실장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뭐라고요? 미라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출입 금지라니, 그게 무슨 말이요?
들으신 그대로예요. 이 호텔은 이제 당신 내 가족 출입 금지입니다.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돈 어르신 아니, 회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미라 어머니가 다가와서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라봤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됐네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어머님 미라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만하자. 제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미라가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라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실장님, 저 로비에서 기다릴게요. 네, 회장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김 실장과 함께 호텔 로비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미라와 준혁이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어머님,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로비로 들었을 때 호텔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나이 지긋한 직원들은 재료 알아봤습니다. 30년 전에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들 그동안 잘 지냈어요. 네, 회장님, 저는 로비 소파에 앉았습니다. 김 실장이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습니다. 회장님, 드세요. 고마워요. 실장님,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저렇게 한 거야.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때 로비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준혁이와 미라가 로비로 들어오려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허락 없이는 출입 불가합니다. 경비원이 막 있었습니다. 제발요. 저희 어머니 좀 만나게 해주세요. 준혁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김 실장을 봤습니다. 들여보내주세요. 네, 회장님. 김 실장이 신호를 보내자 경비원이 물러섰습니다. 준혁이와 미라가 로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준혁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라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내려다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빌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준혁아, 내 엄마 너 나한테 뭐라고 했지? 창피 주지 말라고 했지? 준혁이가 고개를 떨고 있습니다. 미라야, 내 어머님 너도 나한테 뭐라고 했어? 잔치 끝났으니까 집 가래. 미라가 울먹겠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참 많이 참았어. 5년 동안 저마나 무시당했는지 알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절 때마다 뒷전이고 손주 생일에도 가고 엄마 미안해. 돈 빌려가서 안 갚고 거짓말하고 엄마 다 갚을게. 이제 와서 갚는다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준혁아, 미라야, 너희한테 내가 뭐였어? ATM기 돈 필요할 때만 찾는 기계.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나도 결정했어. 엄마 갑자기 뭘 너희랑 이제 연 끊을 거야? 그 말에 준혁이와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들은 그대로야. 이제 너희는 남이야. 엄마 제발. 준혁이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용서해줘. 내 잘못했어. 김 실장님. 저는 김 실장을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법무팀 연락해서 유언장 수정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재단으로 가게. 네, 회장님. 준혁아. 저는 준혁이를 내려다 봤습니다.
너한테 물려줄 거 하나도 없어. 손주들 교육비는 따로 신탁 설정할 거야. 단 부모는 손도 못 대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야. 엄마 제발 이제 그만 가봐. 저는 돌아섰습니다. 어머님, 미라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김 실장이 함께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준혁이와 미라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가득하고 머리는 희특했었습니다. 67년을 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옳을 일을 한 걸까 순간 의심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10층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님, 이쪽입니다. 김 실장이 앞장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다가 창밖을 봤습니다. 날에 로비 입구가 보였습니다. 준혁이와 미라가 아직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미란의 가족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전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그만 약해지지 말자. 김 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회의실입니다. 고급스러운 회의실이었습니다. 큰 테이블과 가족 의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회장님,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 일장이 물을 따라줬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손은 떨렸습니다. 회장님, 법무팀 연락했습니다. 매일 오전에 변호사님이 오십니다. 고마워요. 실장님, 그리고 회장님 김 실장이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으시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드님과 며느님 말입니다. 가족인데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가족이라고 다 용서해야 하나요? 그게 5년 동안 무시당하고 돈만 뜯기고 손주들도 못 보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가족이니까. 근데 오늘 칠순잔치에서 쫓겨났어요. 저는 김 실장을 봤습니다. 제 아들이 저보고 창피하대요. 제 며느리는 저보고 집에 가래요. 그게 가족인가요? 김 실장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실장님, 지쳤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미란의 아버지였습니다. 뒤에 미라 어머니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사돈 미라 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우리 와이프 칠순잔치를 망쳤잖아요. 제가 망친 게 아니라 제 호텔에서 손님들을 내보는 거예요. 그게 그거지. 미라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친척들 다 모였는데 창피를 당했지 않소. 저는 일어섰습니다. 제가 오늘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사돈 어르신, 저 오늘 호텔 입구에서 쫓겨났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 며느리한테, 제 아들한테 쫓겨났다고요. 그건 미라가 잘못했죠. 하지만 뭐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미라 아버지가 따졌습니다. 호텔 문을 닫고 우리를 쫓아내고 출입 금지까지 내 필요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돈 어르신, 저 오늘 결심했어요. 뭐려? 이제 더 무시당하지 않겠다고요. 그때 미라 어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돈 어르신, 아니 회장님. 미라 어머니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희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저희가 사돈 어르신을 너무 몰라봤습니다. 미라 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사돈 어르신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 몰랐어요. 저는 그 말에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단한 사람이니까 제 잘해주시겠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어머님 제가 월세 빌라에 사는 가난한 시어머니였을 때는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때는 왜 저한테 이렇게 안 하셨어요? 미라 어머니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사람을 돈으로 보신 거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런 거 됐어요. 이제 그만 가세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미라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 고소할 겁니다.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무슨 명목으로요? 업무방해 우리 잔치를 망쳤잖아요. 제 건물에서 제가 영업 중단한 건데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우리 손해는 어떻게 하고 손해요? 저는 김 실장을 봤습니다. 실장님 오늘 연회 비용 얼마 받았죠? 3천만 원입니다. 회장님 전에 둔불해 주세요. 네 회장님. 그리고 위자료 명목으로 1,000만 원 더 드려요. 저는 미라 아버지를 봤습니다. 4천만 원이면 되죠? 미라 아버지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이제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시고 실장님 밖으로 안내해 드리세요. 네, 회장님 김 실장이 미란의 부모님을 안내했습니다. 둘은 할 수 없이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회의실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했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한 걸까? 다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울렸을 때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준혁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제발 만나줘. 엄마 나 지금 로비에 있어. 내일까지 여기 있을 거야. 난 할 말 없어. 엄마 만날 때까지. 엄마 나 진심이야 정말 잘못했어. 준혁이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나 미라랑 이혼할 거야. 뭐 미랄 때문 엄마한테 못되게 그렸어. 다 내 잘못이야.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아들인데. 하지만 다시 생각났습니다. 오늘 준혁이가 제게 했던 말들이 창피 좀 주지 마. 엄마가 오버하는 거 아니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잤습니다. 김 실장이 준비해준 방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이 호텔에서 거였습니다. 침대는 푹신했지만 잠은 잘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났습니다. 준혁이 어렸을 때가 제 손을 꼭 잡고 엄마 사랑이라고 하던 모습이 내가 뭘 잘못 키운 걸까? 아침 9시 저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준혁이가 정말 로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막 밤새 거기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옷은 구겨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눈은 통통 부어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저를 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었어. 보이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나 좀 봐줘. 준혁이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이 막았습니다. 회장님 허락 없이는 접근 불가입니다. 나 아들이야. 엄마라고 준혁이가 소리쳤습니다. 실장님 저는 김 실장을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회의실로 안내 좀 해주세요. 네 회장님 김 실장이 준혁이를 데리고 회의실로 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와 준혁 그리고 김 실장만 남았습니다. 실장님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네, 회장님. 김 실장이 나갔습니다. 이제 저와 준혁이만 남았습니다. 앉아 저는 준혁이에게 말했습니다. 준혁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말해봐, 할 말 있다며. 엄마, 나 정말 잘못했어. 준혁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어제 밤새 생각했어. 내가 엄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준혁이가 고개를 떨고 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나쁜 놈이야. 그걸 이제 알았어. 저 차갑게 물었습니다. 준혁이가 너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기억해. 다 기억해. 창피 주지 말래. 엄마, 미안해. 나는 이 엄마인데 내가 창피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내가 미쳤었어. 내가 정말. 그리고 너 나한테 끌려가서 안 갚았지. 엄마, 다 갚을게. 2만 원 언제가 풀 건데. 엄마, 시간 좀 줘. 내가 대출 받아서라도. 됐어.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돈은 이제 안 받을 거야. 대신 너한테 줄 것도 없어. 저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법무팀에서 보내온 거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원장 수정본이야. 준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재단으로 간다. 엄마, 제발 너한테 줄 거 하나도 없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난 서연이랑 지훈이 교육비는 따로 신탁 설정했어. 너희는 손도 못 대. 애들이 성인 되면 직접 받게. 준혁이가 고개를 떨고 있습니다. 엄마, 나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준혁이가 울먹였습니다. 어젯밤에 깨달았어. 내가 엄마를 얼마나 당연하게 생각했는지. 당연하게. 응, 엄마는 항상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준혁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가 힘들어도 외로워도 나는 몰랐어. 엄마, 미안해. 저는 준혁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너 진짜 반성하는 거야? 아니면 돈 때문에 연기하는 거야? 준혁이가 소리쳤습니다. 나 진짜야? 나 진심이라고? 그럼 증명해봐. 어떻게? 미라랑 이혼해. 제 말에 준혁이가 얼어붙었습니다. 너 어제 이혼하겠다며? 그건 거짓말이었어.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준혁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나 애들 생각하면. 저는 일어섰습니다. 역시 거짓말이었구나. 너 미라 때문에 나한테 못되게 군 거 아니야. 저는 준혁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너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엄마, 그게 아니라. 이제 가봐, 김 실장님. 저는 문을 열고 김 실장을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이분 모셔다 드려요. 알겠습니다. 김 실장이 준혁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제발. 준혁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잘못했어. 이제 그만해, 준혁아. 저는 준혁이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우리 이제 남이야. 너희 가족끼리 잘 살아. 나는 나대로 살게.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준혁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 지금까지 잘 살았잖아.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분명 나 없어도 잘 살 거야. 준혁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와서 복도를 걸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제야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옳을 일을 한 걸까? 내 아들을 이렇게 버려도 되는 걸까?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에 미라가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와 지은이 함께였습니다. 미라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미라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이와 지훈이도 따라서 나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서연이가 울 먹였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지훈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손주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아, 지훈아, 저는 손주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가 너희를 자주 못 봐서 미안해. 저는 손주들을 안았습니다. 할머니 잘못했어요. 서연이가 울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나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저는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연아, 지훈아, 할머니가 너희는 사랑해. 근데 할머니는 이제 엄마 아빠랑 살아 왜요?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서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할머니 잘할게요.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저는 지훈이를 안았습니다. 근데 할머니는 이제 가야 해. 어디가 멀리 저는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미라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저희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미라야, 저는 미라를 내려다 봤습니다. 너 진짜 반성하는 거야. 나 정말이에요. 그럼 물어볼게. 네, 어머님, 너 나를 왜 무시했어? 제 질문에 미라가 멈칫했습니다. 그게 솔직하게 말해봐. 어머님이 가난하셔서요. 미라가 고개를 떨고 있습니다. 정직한에 저는 순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나한테 잘해주려는 이유는 어머님이 부자시니까요. 미라 울먹겠습니다. 제가 정말 최악이에요. 저도 알아요. 그래 알면 됐어. 저는 미라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잘해봤자 소용없어. 어머님, 너희는 나를 사람으로 안 봤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으로 받지,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는 돌아서 씁니다. 김 실장님, 네, 회장님 차 준비됐어요. 네, 회장님 대기 중입니다. 가요. 저는 로비를 걸어 나갔습니다. 뒤에서 미라와 손주들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어머님,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호텔 입구로 나왔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회장님 타세요. 저는 차에 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호텔 입구에 준혁이가 뛰어날았습니다. 미라와 손주들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준혁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가지마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혁이가 차를 쫓아 뛰었습니다. 하지만 차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준혁이의 모습이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는 수원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살 빌라로요. 짐을 쌓아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차가 빌라 앞에 멈췄습니다. 회장님, 도와드릴까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빌라로 들어갔습니다. 35만 원짜리 월세 빌라 5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방이 보였습니다. 작은 냉장고, 낡은 소파, 오래된 TV 이게 제 전부였습니다. 아니, 전부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을 꺼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10년 넘은 옷들 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상막을 열었습니다.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준혁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었습니다. 100일 사진, 돌사자,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주녀가 예전에는 이렇게 웃었었는데, 예전에는 엄마를 이렇게 좋아했었는데, 언제부터 변한 걸까? 저는 사진첩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방을 둘러봤습니다. 더 가져갈 건 없었습니다. 집의 전부였습니다. 67년을 살았는데 가진 게 교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빌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에 탔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회장님, 호텔로 가요. 네, 회장님.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수원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5년 동안 매일 걷던 길이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안 올 길이었습니다. 1시간 후 차는 그랜드 팰리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전 차에서 내렸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이 마중 나왔습니다. 스위트룸 준비했습니다. 고마워요. 실장님, 회장님,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알겠어요. 저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줄지어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의실로 들어들었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회장, 처음 뵙겠습니다. 법무법인 정도의 변호사 박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악수를 했습니다. 앉으세요. 우리는 테이블에 아갔습니다. 회장님, 유원장 수정권으로 왔습니다.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변호사님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제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제 단으로 난 손주 교육비는 별도 신탁 아들과 며느리는 상속 제외 이대로 하시겠습니까?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설명했습니다. 한명자 제 이름을 썼습니다. 완료됐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이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회의실 참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전경이 보였습니다. 빌딩들이 있었습니다. 자동차들이 오갔습니다. 사람들이 바삐 걸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뭐라고 살지? 67살 인생의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아들도 없이, 며느리도 없이, 손주들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더 이상 돈을 듣기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창피를 당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자유로웠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저 수원 실버케어센터 박미영 센터장입니다. 네, 회장님께서 예전에 저희 센터에 후원해 주셨잖아요. 아, 네, 기억나요. 저는 3년 전에 그 센터에 1천만 원을 후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센터 한번 방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방문, 네, 어르신들이 회장님 받고 싶어 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언제요? 내일 오전 어떠세요? 좋아요.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리대장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실버케어센터 거기 가면 저와 비슷 어르신들이 많겠죠. 외로운 사람들, 가족한테 버림받은 사람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분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 그렇게 저는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수원 실버케어 센터로 갔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박미영 센터장이 마중 나왔습니다. 40대 중반 활기찬 여성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저는 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출둔 올해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20명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 60대 후반에서 80대였습니다. 어르신들 한 명자 회장님 오셨어요. 박 센터장이 소개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회장님 덕분에 제가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명자입니다. 회장님 앉으세요. 한 할머니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저는 어르신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차 드세요. 누군가 차를 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회장님 저희한테 궁금한 거 많으시죠? 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됐는지 궁금해요. 저는 요 아들이 저를 여기 데려다 줬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싫어해서요. 저도요. 다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재혼했는데 새 며느리가 저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저는 아들이 없어요.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혼자 살다가 여기 왔어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저처럼 외로운 사람들이 많다는 걸, 가족한테 버림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회장님 박 센터장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센터가 사실 재정이 어려워요. 그래요? 네. 정부 지원이 부족해서요. 어르신들 식사비 의료비가 많이 들거든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겠네. 센터장님, 제가 후원은 정말요? 네, 매달 3천만 원씩 보내드릴게요. 회장님 박 센터장이 글썽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어르신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그를 저는 센터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둘러 앉아서요. 밥, 반찬이 나왔습니다.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회장님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길이었습니다. 식사 후 저는 센터를 둘러봤습니다. 2층에는 침실이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3층에는 프로그램실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를 부르는 공간이었습니다. 회장님, 저희 센터가 어때요? 좋아요. 정말 잘 운영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공간이 부족해요. 박 센터장이 말했습니다. 대기자가 10명이나 돼요. 그래요. 네. 다들 갈 곳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더 큰 걸 할 수 있겠네. 센터장님, 제가 새 건물을 지어드릴게요. 네. 여기 옆당 비어 있잖아요. 거기 5층짜리 건물 지어서 센터를 확장하죠. 회장님, 정말이세요? 저 결심했습니다. 내 재산을 여기에 쓰자. 박 센터장이 울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저는 센터를 떠났습니다. 차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한명자 회장님이십니까?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MBC 시사 프로그램 PD 김철수입니다. 네, 회장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제 이야기요? 네, 며느리한테 무시당했던 시어머니가 알고 보니 호텔 회장이었다는 이야기요. 제 심장이 콩 떨렸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호텔 직원 중 한 분이
제보해 주셨어요. 그래요. 회장님 인터뷰 가능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걸 공개해도 될까? 하지만 생각해보니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좋아요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후 저는 MBC 스튜디오에 갔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PD님이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면을 이한테 어떤 대우를 받으셨나요? 저는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5년 동안 당한 일들을요. 무시당한 것, 돈 빌려준 것, 칠순잔치에서 쫓겨난 것.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호텔 문을 닫았습니다. 본인 소유 호텔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군요. 지금 아드님과는 어떻게 지내세요? 연락 안 합니다. 제 대답에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상속도 하지 않으신다고요? 네, 모두 사회복지재단으로 갑니다. 후회는 안 하세요? 아니요, 이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방송이 나갔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월세 빌라 시어머니의 반전 알고 보니 500억. 회장 방송이 나가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였습니다.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며느리 이에게 무시당한 시어머니의 통쾌한 복수. 아들과 며느리 상속 제외 전 재산 기부 댓글도 폭주했습니다. 시원하다. 이게 진짜 복수지. 며느리 인생 망했네요. 아들도 바보네요. 엄마가 그런 분인 줄 몰랐다니. 잘하셨어요. 저도 시어머니한테 자리하겠어요. 저는 댓글들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였습니다. 준혁이한테서 전화. 네, 맞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려왔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TV 봤어. 나 너무 창피해. 사람들이 다 알아. 엄마가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미라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못 살겠어요.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해요. 제발 방송 취소해 주세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준혁이네 가족이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경비가 막았습니다. 출입 금지 명단이십니다. 나 아들이야. 내 엄마 만나러 왔어. 죄송합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준혁이는 결국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CCTV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준혁이는 초라했습니다. 미라는 울고 있었습니다. 손주들도 슬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그리고 한 달 후였습니다. 제게 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준혁 씨와 미라 씨가 이혼했답니다. 김 실장이 말했습니다. 이혼? 네. 면은 힘 쪽에서 이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준혁 씨가 직장도 그만뒀답니다. 왜요? 방송 나간으로 회사에서 눈총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혁아, 하지만 이것도 준혁이가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수원시 버케어 센터 새 건물 착공식이 참석했습니다.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100명의 어르신을 더 모실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적 센터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저의 해야 할 일이었어요. 저는 어르신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분들이 제 가족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나 잘 살고 있는 건 맞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그렇다였습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돈을 듣기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창피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외로운 어르신들을요. 저처럼 가족한테 버림받은 분들을요. 이게 제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68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더 바빠졌습니다. 매주 수원 실버케어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입니다. 때로는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실버케어 센터를 너무 신대 어머지 이그터 만들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요. 총 500명의 어르신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하즘 실장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원센터에서 어르신들과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아. 저는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서연이가 달려와서 저를 안았습니다. 서연아, 어떻게 여기를 할머니 찾아왔어요? 서연이가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저는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어요. 저는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저도요. 뒤에서 지훈이가 뛰어왔습니다. 지훈아. 저는 지훈이도 안았습니다. 우리 할머니 많이 찾았어요. 그래, 고마워. 그때 문 밖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준혁이였습니다. 엄마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준혁아 엄마 하나 여기 와도 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와 준혁이가 들어왔습니다. 많이 마른 것 같았습니다. 얼굴도 수척해 보였습니다. 엄마 그동안 잘 지냈어. 응, 잘 지냈어. 나는 안 좋았어. 준혁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라랑 이혼했어. 알아 회사도 그만뒀어. 그것도 알아 전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 월급도 많이 줄었어. 그래, 애들 양육비 내느라 빠듯해 준혁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알았어. 뭘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준혁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이제 혼자 살아보니까 알겠어. 외롭더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용서 구하는 거 아니야. 그래, 그냥 고마웠다고 말하고 싶었어. 준혁이가 저를 봤습니다. 나 키워준 것, 대학 보내준 것, 결혼시켜준 것, 당연한 일이야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었어. 나는 그걸 몰랐어. 준혁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웠어. 저는 준혁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아들인데,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혁아 일어나 엄마 이젠 아미야 고마워할 필요 없어. 그냥 너는 네 인생 잘 살아. 저는 돌아섰습니다. 엄마 준혁이가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연이와 지훈이를 봤습니다. 서연아, 지훈아, 내 할머니는 너희를 사랑해. 저희 할머니 사랑해요. 근데 할머니는 이제 아빠랑 못 살아 알아요. 할머니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힘드신 거 알아요. 어머워 저는 손주들을 안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끔 만날 수 있어요. 그럼 당연하지. 저는 웃었습니다. 달에 한 번씩 만나자. 정말요? 응, 할머니가 맛있는 것도 사줄게 좋아요. 손주들이 기뻐했습니다. 저는 준혁이를 봤습니다. 준혁아, 응, 엄마, 너한테 줄 건 없어. 하지만 손주들은 만날 거야.
알았어. 엄마, 그리고 너 잘 살아. 엄마한테 기대지 말고 네 힘으로 살아. 저는 준혁이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센터를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준혁이가 가는 모습 봤습니다. 쓸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준혁이가 배워야 할 교훈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서연이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너무 좋았어요. 사랑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사랑해. 우리 공주님.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나 잘 살고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있었으니까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당했으니까요.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옳을 일을 했으니까요. 이게 제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68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요. 그리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년 동안 며느리한테 아들한테 무시당했습니다. 돈도 뜯겼고 손주도 못 봤습니다. 칠순잔치에서는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 정체를 밝혔습니다. 저는 호텔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숨기고 살았습니다. 왜냐고요? 돈 때문에 사람을 보는 게 싫었으니까요. 결국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가난할 때는 무시했지만 부자인 걸 알고는 빌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상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재산은 모두 사회복지재단으로 보냈습니다. 외로운 어르신들을 돕는데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냉정한 걸까요? 아니면 잘한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며느리한테, 아들한테, 가족한테 무시당한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 주시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가난하다고 무시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어느 지역에서 듣고 있는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함께 응원하며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